10년인의 인생은 마치 푹 끓어 퉁퉁 불어터졌지만 매일 밥상에 올려야만 하는 묵은 된장찌개 같았다. 소금에 절어 쓰디 썼고 구수한 향은 온데간데 없이 역한 시큼함만 남았다. 그들은 모두 나, 김민서가 바보인 줄 알았다. 전도유망한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내팽개치고 박지훈과 결혼해 24시간 대기하는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그를, 그리고 늘 싸늘한 표정의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바보. 새벽 3시. 공기 중에는 인스턴트 커피와 절망이 뒤섞인 냄새가 자욱했다. 나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방금 완성한 건축 렌더링 이미지를 노려보았다. 이번 달 들어 벌써 3번째였다. 광화문이 한중견 건설사에 다니는 내 남편, 팀장 박지훈은 또다시 프로젝트 마감 이틀을 앞두고 쓰레기를 버리듯 온갖 잡동사니 자료들을 내게 던졌다. 민서야, 나 좀 도와줘. 이번 프로젝트 나한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알잖아. 내가 이런 디테일한 거에 약한 거 역시 우리 민서가 최고지. 내가 예전에 천재 디자이너 김민서였잖아. 그는 매번 그런 식이었다. 애교 섞인 말투,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는 당연함. 그리고 나는 마치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매번 그 일을 떠맡았다. 밤을 새우고 자료를 뒤지고 10년 전 대학에서 배우고 설계 사무소에서 갈고 닦았던 내 모든 실력을 그가 했어야 할 일에 쏟아부었다. 내가 만든 설계안으로 그는 회사에서 공을 인정받아 승진하고 연봉이 올랐다. 내가 작성한 제안서로 그는 회의에서 막힘없이 발표하며 만장의 박수를 받았다. 휴대폰이 윙윙 울렸다. 박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여보, 수고했어. 프로젝트 통과됐어.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라 늦게 들어갈게. 수고했어. 참 가볍기 짝이 없는 세 글자.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보며 나는 마치 과즙 한 방울까지 짜내고 남은 레몬 껍질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컴퓨터를 끄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6시 반에 정확히 일어나셨고 아침 식사는 반드시 갓 지은 뜨끈한 밥에 3가지 이상의 반찬, 그리고 바로 끓인 국이 올라와야 했다. 이게 뭐야? 미역국에 마늘을 이렇게나 많이 넣었다고? 날짜 죽일 셈이야? 시어머니는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휘휘젓더니 마치 내가 올린 것이 음식이 아니라 독약이라도 되는 양 역겹다는 듯 혀를 찼다. 어머니, 오늘 마늘이 햇마늘이라 향이 좀 강한가 봐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다. 핑계는 그냥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이 집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이 모양이지. 내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차려내. 그녀는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식탁에 내려놓았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시부모님 모시고 셋 키우고 밭일까지 했어. 어디 너처럼 한가했는 줄 알아? 강남 이런 좋은 집에 살면서 내 아들 덕에 호강하고 있으면 맨날 죽을 상이나 하고 있지 말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이 집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남의 이 고급 아파트는 내 결혼 전 모아둔 모든 돈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큰 돈을 합쳐 산 내 집이었다. 등기부등본에는 똑똑히 내 이름, 김민서, 3글자가 적혀 있는데도 이 집에서 그 사실은 마치 없었던 일 같았다. 이 집은 내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산 집이 되었고 나는 그저 그 집에 얹어 사는 기생충일 뿐이었다. 박지훈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다. 그는 식탁 위에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음식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어머니의 얼굴을 보더니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민서야, 또 어머니 심기 건드렸어. 그는 이유조차 묻지 않았다. 첫 반응은 언제나 내 탓이었다.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원래 성격이 저러시잖아. 내가 좀 더 참고 맞춰드리면 안 돼?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면 좋잖아. 그는 그렇게 말하며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그 재킷에서는 내 것이 아닌 달콤하고 느끼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심장이 바늘 끝에 찔린 듯 아팠다. 그 무렵 나는 늘 피곤하고 잠이 쏟아졌으며
속도 좋지 않았다. 처음에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선명한 두 줄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아이를 가졌다니. 10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온 시어머니의 냉소와 조롱, 친척들의 은근한 수군거림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시가 되어 나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박지훈 역시 처음에는 나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과 짜증으로 바뀌어갔다. 나는 이 아이의 존재가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이 차가운 집에 한 줄기 온기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나는 임신 테스트기를 숨겨두고 그의 생일날 깜짝 선물로 알려줄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나는 조심스러워졌다. 매일 영양을 계산하며 식단을 짰고 그가 다시 내민 프로젝트 자료를 처음으로 거절했다. 처음으로 그에게 단되라고 말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에 역력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 좋다고? 어디가? 민서야, 이번 프로젝트 진짜 중요해. 내가 부장으로 승진하고 회사 오리사주 받는 게 걸린 문제라고. 이번 한 번만, 한 번만 도와주라.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나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그의 세상에서는 그의 미래, 그의 주식이 언제나 첫 번째였다. 내 몸, 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늘의 뜻이었을까? 나의 몸이 안 좋았던 증상은 곧 극심한 복통과 걷잡을 수 없는 하강감으로 변했다. 병원의 차가운 수술실에서 실려 나올 때 마취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몸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속에 뚫린 구멍이 모든 감각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했기 때문이다. 유산. 의사는 과로와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다. 나는 영혼 없는 목각인형처럼 박지훈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오는 내내 내가 거절했던 프로젝트가 남긴 뒤처리를 하느라 통화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물 한 잔을 따라준 뒤 거실로 나갔다. 엄마, 좀 조용히 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하긴 뭘 조용히 해. 애 하나 간수 못하는 년한테 뭘 더 바래? 내가 진작 말했잖아. 알도 못 낳는 암탉은 데리고 있어봤자 쓸모없다고.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악독한 목소리가 송곳처럼 가볍게 방문을 뚫고 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차라리 잘 됐지? 원래부터 걔한테서 뭘 제대로 된 걸 낳을 거란 기대도 안 했어. 지훈아, 그래서 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주식 받는 거에 문제 생기면 안 된다. 내가 회사 주식만 받으면 바로 구실 만들어서 걔 쫓아내. 애 못 낳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핑계야. 이 집은 절대 걔한테 뺏기면 안 돼. 이건 우리 박씨 집안 재산이야. 숨이 멎었다.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온 힘을 다해 들었다. 박지훈이 반박하기를,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단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거실에서는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죽음과도 같은 침묵. 그리고 나를 완벽한 지옥으로 밀어넣는 목소리가 들렸다. 내 남편, 박지훈이 지독히도 평온하고 냉정한 어조로 또렷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황인의 세상에 남아있던 모든 색채가 순식간에 흑백으로 바래버렸다. 10년의 결혼 생활, 10년의 헌신이 고작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마디로 돌아왔다. 나는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가치를 다 빨아먹은 뒤 불임을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제거될 수 있는 도구였을 뿐. 그리고 내가 잃은 아이는 그들 눈에는 이 제거 계획을 마침 딱 좋게 잡당겨준 촉매제에 불과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에이블디. 마지막 한 줌의 온정과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고 나니 남은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증오뿐이었다. 나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이 다시 밝아올 무렵 나는 마지막 눈물을 닦아냈다. 김민서는 죽었다. 순진하고 인내하고
사랑을 기대했던 김민서는 어젯밤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와 함께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의 손에 살해당했다. 지금 살아남은 것은 복수자다. 좋아, 박지훈. 좋아, 어머님. 그렇게 원하신다니 제가 소원 성취시켜드리죠. 다만 그 장소는 이 안락한 집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길바닥이 될 테지만 정교하고 오직 나만을 위한 기혼 반격 작전이 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그리고 선명하게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모든 디테일과 단계가 마치 건축 설계도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고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하지만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현모양처가 되었다. 아침에는 30분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사골국을 뽀얗고 진하게 우려내고 그녀가 좋아하는 깔끔한 반찬 몇 가지를 곁들였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몇 마디 트집을 잡았지만 미간은 결국 펴졌다. 이제야 양심은 좀 있나 보네. 그녀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네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차갑게 비웃었다. 많이 드세요. 어쩌면 이 집에서 드시는 마지막 편안한 식사가 될 테니까. 박지훈에게도 전례 없이 다정하고 살뜰하게 굴었다. 그가 퇴근하면 즉시 슬리퍼를 내밀고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가 일이 힘들다고 투덜대면 먼저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했다. 여보, 전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몸이 안 좋다고 당신한테 짜증만 내고. 앞으론 안 그럴게요. 당신 일이 제일 중요하죠. 전 언제나 당신을 응원해요. 나는 그의 등에 기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순종적이고 무해한 말투로 속삭였다. 그는 아주 만족스러운 듯 몸을 돌려 나를 안으며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역시 날 제일 잘 아는 건 너뿐이야. 걱정 마. 내가 주식 받고 부장만 되면 우리 앞날은 더 좋아질 거야. 우리 앞날. 아니, 너와 내 여자, 그리고 내 엄마의 앞날이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네, 당신을 믿어요. 나의 순종과 철든 모습에 그들은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다. 유산의 충격으로 내가 드디어 현실을 깨닫고 더욱 의존적이고 순종적으로 변했다고 믿는 듯 했다. 그들은 내 앞에서 회사 주식, 미래 계획, 그리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최소한의 대가로 나를 쫓아낼지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나의 그물을 짰다. 박지훈은 차 안에서 애인과 통화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곳이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이라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지난 주말 나는 차에서 냄새나는 것 같아서 내가 싹 청소해줄게 라는 핑계로 오후 내내 그의 차를 꼼꼼하게 청소했다. 조수석 아래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성냥감만 한 크기의 초장시간 대기가 가능한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그날 이후 매일 그가 잠들면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날의 녹음 파일을 블루투스로 내 낡은 휴대폰에 옮겨 담았다. 자기야,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지. 점고 교태 섞인 목소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턴이라던가. 한나라라고 했던가? 걔가 뭘 알겠어? 지금은 고양이처럼 아주 얌전해. 애 떨어진 다음부터는 사람이 반쯤 바보가 된 것 같아. 시키는 대로 다 해. 박지훈이 경박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지훈 오빠,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할 건데? 나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싫단 말이야. 그리고 약속했던 샤넬백은 언제 사줄 거야? 곧 할 거야, 베이비. 회사 지분만 확실히 받고 자리 잡으면 바로 기회 봐서 결판 낼게. 그때가 되면 걘 한 푼도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날 거야. 가방. 내가 갖고 싶은 거 뭐든 다 사줄게. 노골적인 애정 행각, 악독한 계획, 더러운 거래, 녹음 파일 하나하나가 독을 바른 칼날처럼 이미 무뎌진 내 심장을 반복해서 베어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저 헛웃음만 나왔다. 이게 내가 10년을 사랑한 남자였다. 신용카드 명세서는 또 다른 돌파구였다.
예전에는 명세서가 집에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 나는 작은 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모든 결제 내역을 휴대폰으로 찍은 뒤 풀로 다시 꼼꼼하게 붙여 원상복구해 놓았다. 서울 신라호텔 디럭스 스위트 1박. 청담동 루이비통 매장. 결제액 1200만 원.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인 디너. 날짜, 금액, 장소. 모든 것이 선명했다. 이 중 단 하나도 나를, 이 집을 위한 소비는 없었다. 나는 이 사진들과 차 안의 녹음 파일들을 선물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담아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이었다. 이것이 나의 개인 재산이라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창고에 있는 겨울옷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잡동사니로 가득한 그 방을 이틀 내내 뒤졌다. 마침내 오래된 서류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 밑바닥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를 찾아냈다. 안에는 10년 전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거액의 돈이 내 결혼 전 개인 계좌에서 부동산 개발사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명백한 물증이었다. 나는 이 서류들을 들고 외진 복사 가게로 가 세부를 복사했다. 원본 한 부는 은행 대여금고를 빌려 잠가두었다. 복사본 두 부 중 한 부는 내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다른 한 부는 방수팩에 넣어 내 침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헌신만이 남았다. 박지훈이 주식 취득의 분수령이 될 거라던 그 중요한 프로젝트는 결국 그 자신의 무능함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또다시 깊은 밤의 피곤과 애원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민서야, 내 사랑하는 민서야. 마지막이야.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약속할게. 앞으론 다시는 너 이렇게 힘들게 안 할게.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역겨울 정도로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를 보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꼬박 사흘 밤낮을 보냈다. 내 모든 재능과 경험을 총동원해 그의 엉망진창인 기획안을 해체하고 재설계했다. 내가 그린 도면은 그 어느 때보다 정교했고, 내가 만든 PPT는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으며, 내가 구축한 데이터 모델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했다. 이것은 실로 완벽에 가까운 기획안이었다. 다만 이 완벽한 기획안 속 건축 하중 구조에 관한 핵심 데이터 모델에서 나는 조용히 소수점 하나를 옮겨놓았다. 발표 시에는 거의 발견이 불가능하지만 추후 심사와 실제 시공에서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만큼 치명적인 오류. 그를 치욕의 기둥에 못 박아버리기에 충분한 완벽하고 정밀한 시한폭탄이었다. 최종 기획안이 담긴 USB를 그에게 건넬 때 내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여보, 힘내요. 이건 분명 당신의 역작이 될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흥분해서 USB를 받아 들고는 내 이마에 힘껏 입을 맞췄다. 고마워, 여보. 당신은 정말 나의 행운의 여신이야. 행운의 여신? 아니, 나는 너의 목숨을 거두어갈 저승사자다. 나는 인생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을 맞으러 의기양양하게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 역시 나만의 심판의 날을 시작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박지훈이 프로젝트 발표를 하던 날 서울의 하늘은 보기 드물게 맑았다. 햇살이 거실 통유리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 줌의 빛도 닿지 않았다. 나는 익숙한 번호로 침착하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부동산 중개업체였다. 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제 명의로 된 강남구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내 목소리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차분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안에 전액 현금 거래, 시세보다 10% 싸게 내놓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베테랑 중개인은 내 조건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직업적 본능으로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강남의 우량 매물이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현금 거래로 나온다. 이건 현금을 두둑이 쥔 부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떨어진 떡이나 마찬가지였다. 네, 김민서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바로 최고의 고객분들께 연락드리겠습니다. 효율은 놀라울 정도였다. 2시간이 채 안 되어 기업가로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 그는 집을 거의 둘러보지도 않고 거실을 한 바퀴 돌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 서명, 카드 결제, 계좌 이체. 내 휴대폰으로 길게 늘어선 숫자의 입금 알림 문자가 도착했을 때 나는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진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이 집의 모든 것에는 역겨운 기운이 배어 있었다. 나는 내 여권과 복사해둔 매매 계약서, 그리고 갈아입을 옷 몇 벌이 든 작은 여행 가방만 챙겨 나왔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휴대폰으로 호주 시드니 행편도 항공권을 예매했다. 망설임도 미련도 없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나는 내가 10년을 살았던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박신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족 단톡방을 열었다. 그 방에는 박지훈의 부모님, 그의 형제자매, 그리고 온갖 친인척들이 다 모여 있었다. 아마 지금쯤 그들은 박지훈의 곧 다가올 엄청난 성공에 대해 아첨을 떨고 있겠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나의 마지막 심판을 시작했다. 나는 선물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씩 단톡방에 올렸다. 첫 번째는 박지훈과 한나라가 차 안에서 나눈 역겨운 대화 녹음 파일. 파일명은 내 다정한 남편의 또 다른 얼굴로 바꾸었다. 두 번째는 그 수많은 명품 매장과 호텔의 신용카드 명세서 캡처. 파일명은 남편이 이 가정을 위해 흘린 피땀 어린 돈. 세 번째는 내가 유산한 후 시어머니가 퍼부었던 악독한 저주와 계산들을 몰래 녹음한 파일. 파일명은 한 위대한 어머니의 며느리 사랑. 마지막으로 나는 조작된 대화 내용 캡처를 하나 올렸다. 그것은 내가 다른 계정 2개를 이용해 나와 박지훈의 대화를 시뮬레이션한 것이었다. 그 대화 속 박지훈은 프로젝트 실패 시 그 책임을 자신의 오랜 경쟁 상대이자 직속 상사에게 완벽하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나에게 프로젝트 데이터에 의도적으로 아주 미세한 오류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이 캡처 파일이 그를 무너뜨릴 마지막 일격이었다. 이것은 프로젝트가 왜 실패했는지를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을 바닥까지 추락시킬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단톡방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 김민서는 10년간 당신들 가족을 모셨습니다. 10년 청춘 계획에 좋네요. 이 선물들은 제가 떠나기 전 드리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아, 참, 박지훈 씨와 존경하는 시어머님께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네요. 두 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던 이 집, 제가 오늘 팔아버렸습니다. 부디 온 가족이 서울 길바닥에서 행복하게 재회하시길. 우리는 이제 영원히 안녕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단톡방을 나가고 연락처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단하고 깨끗하게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유심칩을 꺼내 힘껏 두 동강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비행기의 거대한 굉음이 울리며 나를 이 숨막히는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차 흐릿한 빛의 점들로 변해갔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전에 없던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박지훈의 인생이 가장 화려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만인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그는 아마 재앙과도 같았던 발표를 막 끝냈을 것이다. 그 작은 소수점 오류는 아마 깐깐한 전문가에게 그 자리에서 지적당했겠지. 그는 당황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상사를 쳐다볼 것이고 내가 조작한 대화 내용은 이미 회사 고위층 사이에 퍼졌을 것이다. 그는 끝났다. 그의 커리어, 사회적 명성은 이 순간 잿더미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친척들에게서 빗발치는 문책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단톡방에 올라온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다.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겠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연결이 되지 않아 라는 음성뿐일 테고.
그는 곧 부잣집 사모님이 될 줄 알았던 애인 한나라를 데리고 나에게 따지기 위해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훨씬 더 흥미진진한 장면일 것이다. 그는 우리의 모든 짐, 아니, 그들의 모든 짐이 쓰레기처럼 아파트 단지 아래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평소 위풍당당하던 그의 어머니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경비원과 멱살잡이를 하며 수많은 이웃들의 구경거리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긴 더 이상 당신들 집이 아닙니다. 경비원은 관리사무소 위임장을 흔들며 냉정하게 그를 막아설 것이다. 왜요? 여긴 내 집이에요. 나 박지훈 집이라고요. 그는 고래고래 소리치겠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소유주이신 김민서 님께서 오늘 오전에 이 부동산을 매각하셨습니다. 새로운 소유주께서 저희에게 관계없는 인원과 물품을 모두 정리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올 권한이 없으십니다. 그 순간 소유주 김민서라는 5글자를 들었을 때 흥분과 수치, 절망에 휩싸인 그의 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을 것이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 견고하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가 어떻게 내 손짓 한 번에 허무하게 폐허로 변했는지를. 참으로 멋진 희극 아닌가? 아쉽게도 내가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괜찮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에는 더 이상 그들이 등장하지 않을 테니까. 몇 달 후, 시드니.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나무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 중에는 짭짤한 바다 내음과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나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 박지훈에 대한 소식을 단편적으로 전해 들었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사회면 기사를 읽는 기분으로. 박지훈의 회사는 실패한 프로젝트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를 상대로 상업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업계에서 그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나 그를 받아주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리던 인턴 한나라는 그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져 누워 그를 따라 서울 변두리의 좁고 축축한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단톡방에서 아첨을 떨던 친척들은 이제 그를 기피하며 뒤에서는 독한 년 잘못 만나서 업보를 치른다고 비웃는다고 했다. 업보. 아니, 이건 업보가 아니다. 그저 가장 기본적인 인과응보일 뿐. 그들이 심은 원인의 열매를 이제 그들 스스로 껍질째, 씨앗째 삼켜야 할 시간이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그들 자신의 과제였다. 나는 한국에서 오는 모든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거부하며 썩어 문드러졌던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냈다. 나의 과제는 이 폐허 위에서 내 인생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아파트를 판 돈으로 시드니 해변에 독립된 작업실이 딸린 작은 집을 샀다. 나는 다시 펜과 마우스를 잡고 나만의 디자인 사무소를 등록했다. 등록 서류에 김민서 3글자를 직접 서명할 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더 이상 박지훈의 아내도 누구네 댁며느리도 아니었다. 심지어 천재 디자이너라는 수식어 뒤에 숨어 남의 그림자로 살던 어린 소녀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김민서였다. 36살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여자. 사무소의 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풀렸다. 나는 지난 10년간 박지훈에게 도둑맞았던 그리고 그를 위해 완성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원본 디자인 파일을 정리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것들이 내게 명예나 부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내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호주에서의 첫 번째 단독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을 설계해달라는 한 현지인 가족의 의뢰였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에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맴돌고 있었다. 햇살이 내 작업실을 가득 채웠다. 따뜻하고 밝고 희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작은 바로 걸어가 아껴두었던 레드와인 한 병을 따서 잔에 가득 부었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허공을 향해,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맑은 눈빛과 옅은 미소를 띤 나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너를 위해 건배, 김인서. 소리 없는 지옥에서 숨 막혀가던 너에게, 배신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눈을 뜬 너에게, 그 진창에서 발버둥 쳐나와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은 너에게, 잔에 담긴 와인은 피처럼 붉었고 불꽃처럼 뜨거웠다. 나는 단숨에 들이켰다. 엔드.